자,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안영철 박사님이 결재를 해주십니다. 네, 소개를 받은 안영철입니다. 발표는 마스크 빼고. 저희가 과연 뭐 다른 정당은 이야기할 거고, 우리가 그 뉴스에 보면 뭐 이준석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국힘당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논리 속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왜 지난번에 국힘당한테 썼는가? 뭐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별 반성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유에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바람 타는 선거만 기대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과연 이 시대의 우리 담론은 무엇이며 그 담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오는가, 즉 시대적 담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 권리당원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공공성과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먼저 공공성의 개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로 보면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서 홍보해서 공감하고 있는 공동된 관심사를 가진 이야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퍼블릭 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공통의 의사가 그 특성이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퍼블리시티의 개념보다는 퍼블릭 리스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에프틀리 카이프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담론이 오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공공영역이라고, 퍼블릭 스페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개인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사회 문제를 규명하며 그 토론을 통해서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삶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버마스가 시작한 퍼블릭 스페어라고 하는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낸시 프레이저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공공영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활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미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그럼 요 공공영역이 존재해야만 생존 가능한 영역, 미디어와 정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 공공영역의 무대에 올라서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 쭉 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당원이라든가 일반 시민이라든가 국민은 어떤 상태인가? 사실은 이 공공영역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하버마스가 이야기하기를 공공으로 함께 모인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국가에 표현하는 사적인 사람들을 구성된 공간이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회 요구를 국가에 요구하는 사적인 사람들,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당 같으면 당원들입니다. 권리당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프레이즈 낸시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소외계층, 소수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의 의견이 점해진다 한다면 만약에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관철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배담론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배담론인가? 우리가 정당에서 이것이 주류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류인가?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 세뇌된 문화적 헤게모니, 지배담론이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비버라든가 하우즈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어떤 운영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배담론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소통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고리, 주방내각을 통해서 차단을 해버립니다. 들어오는 거 자기들한테 분리할 수 있으면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20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길거리 담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담론을 하는 겁니다. 그 담론은 공공영역으로 가고 미디어 영역으로 가서 그 담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블랜드 인디아가 정부가 설계한 공공의 논쟁이 그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기서 대항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대항대중은 뭐냐 하면 세속화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에 대항하는 기층 민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과 구조적 전환이라고 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공영역이 있고 아까 얘기한 퍼블릭 스페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배 영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교회가 지배하고 있던 15세기, 16세기 때 정부와 교회가 장악하고 있었죠. 이때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본주의 혁명을 통해서 권력의 세속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살롱, 다방 문화 헤게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공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전해 나갑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자본주의 계급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로부터의 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층 민중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너희들 교회 권력, 정부 권력 그리고 우리 자본가 권력이 대화를 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뭡니까? 자본주의가 상공회의소를 만들었죠. 자기들끼리 담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상공회의소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서 의견을 모았느냐? 살롱, 다방 이런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원탁회의 이런 곳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방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좀 늦어가지고 일제시대와 그 지난 세월을 지나면서 다방 문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인들이 모였죠.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 담론은 어디로 간 것이냐 하면 바로 자본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담론은 어디 가느냐? 이 권력자들의 담론의 세속화를 이루어냅니다. 즉 길거리에서 우리 기층 민중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발달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 경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이게 촛불 혁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틀리한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그 안에도 역시 지배 담론이 형성되긴 합니다. 그것을 훨씬 더 끼워넣는 것이 대중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경기장이 권력의 세속화를 넘어간다면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대중연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두 개로 표시되고 있지만 수많은 대중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길거리에서 모여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토론장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공유되는 공간입니다. 공유된 세계가 되고 이 안에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담론은 하나로 모여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의미를 가지고 문화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 그리고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경기장에서의 원칙은 무엇이냐? 이렇게 개국장 떼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뭐 여야도 다 들어올 수 있고 뭐 당 안에 있으면 당 안에서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은 담론에 근거해서 대중과 주제를 논의하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나 그건 안 돼. 이런 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정당 구조에 안 맞아. 그럼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모든 의견을 다 열어놓고 서로 공감하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모든 대화도 병합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제를 통괄하는 형식이라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주당은 만들어지고 나서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50년 동안 봉건적 정치 체제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수 정치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다가 지역에 가면 지역위원장이 있지만 지역위원장을 통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능가하는 세력들. 즉 중앙과 힘을 합쳐서 뭐 지역위에서 뭐 중앙 그 시당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당원 그룹에는 지역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통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고리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뭔가를 해보려면 이쪽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당원 그룹 중에서 당대표 이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나름대로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 통제 세력이 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직접 대화를 해서 통제를 해서 시당이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봉건적 형태입니다. 그 봉건주의의 군주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사람들과 밀실 협약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브루주아지 정치 형태의 민주당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중앙당과 시당위원회가 이렇게 연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당위원회는 지역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각각 참여위원회를 우리 조직 구성에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중앙당에도 마찬가지로 허락을 받는 체제가 있습니다. 봉건적 체제와 브루주아지 민주주의 체제가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별로 힘을 못 쓰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당위원장이 직선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힘을 쓰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통제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나마 직선제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역사의 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자 한번 추측해 봅시다. 다음에도 시당위원장이 선출해서 뽑힐까요? 글쎄요. 아 예라고 하십니까? 희망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희망상이죠. 희망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선출직이 되어야 됩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뽑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권리당원과 그 대의원이 1대1의 모두가 각자 한 표의 표를 가지는 선출 방식, 즉 지적 민주주의에 가지고 뽑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뺏기지 않아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르주의 정당의 형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의원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대의원을 만드는 것은 이 사람들 가지고 투표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언제 시대 끝적 이야기입니까? 전두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그 홀에 다 모아가지고 대의원들만 투표를 했잖아요. 그게 대의원인데 우리는 그 독재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중심으로 해야 된다. 누가?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은 서류상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쪽수처음은.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리당원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권리당원들의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나중에 권리당원들의 역할을 안 주고 자기들의 지배당원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일단 권력을 잡을 때는 자기들끼리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외부와 선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때는 권리당원들의 역할을 강력하게 조정하죠. 뭐 한마디로 하면 호구가 되는 거죠. 권리당원. 그리고 지명대회가 도입됐다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권리당원이 양쪽으로 대부분 다 나뉘었습니다. 이게 바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지금 국힘당이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들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다음 선거에서 못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하잖아.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1대1이 되어버립니다. 공고적 체제의 해체가 승림의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즉 앞에 보는 체제를 없애서 적어도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길거리 경기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거리 경기장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면 왜 그게 만들어지냐 하면 찻잔을 깨뜨리는 전환정부 복선을 만들어야 된다. 즉 담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찻잔 속에 폭풍을 만들어서 하는 우리 안에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안에서 이야기하는 찻잔 속에 폭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깨뜨리는 것은 대항 세력을 만들어내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항 세력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파이가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파이가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승리의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기가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적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이게 이쪽으로 가겠죠. 승리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원들이 참여를 해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승리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맞는 논리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당연한 겁니다. 대항 세력을 우리 편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바로 우리 당 안에 대항 세력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외부에 있는 대항 세력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수용할 때 자기의 목소리가 관철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대항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한 조직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 다음에 이 표가 지금 그림이 안 나오구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보면 엑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 보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 내 거 안 띄워줍니까? 잠깐만요. 여튼 그 지금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다음에 자료로 보내드리겠는데 이게 딱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요 표가 보면 요거 보면 됩니다. 당원이 이익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일탈을 하게 되면 일탈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입니다. 엑시트.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당의 힘은 1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로열티를 준다면 제로에 1 플러스 L인데
L은 E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알파만큼 힘이 충성심해갖고 늘어난다는 거죠. 이만큼이 됩니다. 이게 아마 맥시멈 문제예요. 그런데 요 정당에서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 그 다음에 그게 약간 병이 덮거잖아.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게 C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E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이만큼 들어줘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줬으니까 충성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1 플러스 L인데 1 플러스 E 플러스 알파만큼 충성심이 생기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안 들어줬다. 그러면 E 마이너스 C 그리고 안 들어주고 전단 전류 가지고 있는 원래 이대로만큼만 있다. 그럼 처음에 1 플러스 E보다도 C만큼 적은 상태가 됩니다. 전체 효율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 들어줬다. 그러면 1 플러스 E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C 다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왜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공공성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중앙당과 현 지역위원회가 직접 주민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담론을 만들어내는 조직과 중앙당이 이렇게 주민조직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당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항담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담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당은 권리당은 주민조직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고 대의된 이야기를 듣고 대항담론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중앙당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간중간에 뭐 대항 대중이 무엇이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이야기는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준비를 잘 충분히 해왔으니까 이야기하시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3초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협의의 실천적 존재로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받으셨습니까? 프린트 안 오셨어요? 예, 권리당 협의에서 좀 조금만 더 시간 할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대항대중을 통한 자발적 당원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직접 참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팀 원보이스를 가진 권리당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역할과 권한을 가진 당원은 바로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됩니다. 자기 스스로 10%에서 그 결과를 거두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역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그런 권리당원 협의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평가하고 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 수행에 대한 당원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권리당원 협의회는. 그리고 실천 방안은 전당원 투표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지금 시당위원장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냈듯이 지속적으로 이런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당 제도를 개편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참여위원회를 만들면 사무총장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야 됩니다. 자기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겠다는데 중앙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고 중앙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시당 내 요구 그 의견을 받고 중앙에서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당의 당규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컷오프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컷오프제를 폐지해야 되고 공정한 공천 과정, 시스템에 의한 공천 과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권리당원 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해주셔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어제 이야기하실 때는 15분 칼같이 지킬 수 있다고 여유있게 끝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이 정도면 거의 칼입니다. 어떻게 들어